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관련 시니어 사연 모음집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우리네 가족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난로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지은 씨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무서운 호랑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은 씨는 결혼 3년 차, 아직은 모든 게 서툰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지은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이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식당 일을 다니시며 고생하고 계셨고 지은 씨 역시 월급의 상당 부분을 몰래 친정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옥분 여사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짠순이의 잔소리꾼이셨거든요. 아침에 세수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쓴다. 콩나물값 500원을 왜 안 깎았냐. 전기세 아까우니 불 좀 끄고 살아라. 지은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가 무섭게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은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친정 빚 때문에 쪼들리는 걸 알면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뿐이야. 그래서 더더욱 움츠러들었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집에서도 발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밥상에서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잉,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돈이 모이질 않아. 너 쌩수미가 왜 그렇게 예쁘냐? 지은 씨는 먹던 밥이 목구멍에 턱 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지은 씨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돈을 아껴 친정 빚 갚는 데 쓰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죄인 같은 마음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들어간 지은 씨 앞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손을 내미셨습니다. 너 다음 달부터 내 월급 통장 나한테 맡겨라. 지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너 돈 관리 할 줄 모르지? 내가 알뜰하게 모아서 집 넓혀줄 테니까 군말 말고 가져와. 생활비는 내가 매달 용돈으로 줄 테니까. 지은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월급 통장을 뺏기면 친정에 돈을 보낼 수가 없게 되니까요. 사정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 으름장을 놓는 시어머니 앞에서 지은 씨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통장과 도장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우리 엄마가 돈 관리는 확실하니까 믿어봐 라는 속 편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친정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굶어 죽어도 친정 빚은 못 갚아주겠다는 건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 후로 지은 씨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딱 차비와 점심값 정도만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못 보내게 되자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지은 씨는 회사 화장실에 숨어 전화를 받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고기라도 한 점 집어주면 내 돈 뺏어가서 생색내는구나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챙김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고 미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당장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지을 씨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죠. 어머니, 제발요. 제 월급 모아주신 거 조금만 주세요. 친정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돈 없다. 묶어놔서 못 뺀다. 네 친정일은 네 친정 식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 순간 지은 씨의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한 것이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어떻게 며느리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지은 씨는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은 씨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 지은 씨는 짐을 싸서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그저 방바닥을 치며 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상을 차리셨지만 지은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출근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지은 씨는 단답형으로 대꾸하거나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자주 외출을 하셨습니다. 지은 씨는 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러 다니나 보다 하고 비꼬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실 때마다 그 속이 궁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해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며칠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지은 씨는 미운정 고운정이라도 들었는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원짐을 챙기러 집에 들른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세면도구를 챙기던 중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호기심에 보자기를 풀어보니 낡은 가계부와 통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내 월급 통장인가?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내역을 본 지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통장에는 지은 씨의 월급이 입금된 날짜마다 곧바로 어딘가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낯익은 이름들, 바로 친정 아버지 빚쟁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0일 며느리 맘고생 덜하게 김 사장 빚 500 갚음. 4월 15일 사돈댁 병원비 보냄 며느리 모르게 할 것. 5월 1일 우리 지은이 기죽지 않게 빚 다 갚아주고 죽어야지. 지은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 씨의 월급을 뺏은 게 아니라 며느리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게 안쓰러워 대신 독하게 관리라며 빚을 갚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 모자란 돈은 시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채소 팔아 모은 쌈짓돈까지 털어서 보태고 계셨습니다. 돈 없다며 냉정하게 굴었던 건 며느리가 알면 미안해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생기면 며느리가 흐지부지 쓸까봐 악역을 자처하신 것이었습니다. 가계부 뒷장에는 꼬깃꼬깃한 영수증들이 붙어 있었고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지은아, 너는 내 딸이다. 딸이 빚 때문에 우는데 어떤 어미가 편히 자겠냐. 조금만 참아라. 이제 거의 다 갚았다. 지은 씨는 통장과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링거를 꽂고 잠든 시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독한 노인네라고 미워했던 그 얼굴이 사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깬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우냐? 어디 아프냐?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다 알았어요. 저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시고. 지은 씨가 통장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통장을 뺏으려 하셨습니다. 이걸 왜 봤어? 못난 녀석.
그냥 모른 척 살지.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저만 나쁜 년 만드시고. 지연 씨가 엉엉 울자 시어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네가 기죽는 게 싫었다. 빚 있으면 사람 꼴이 우스워져. 내 며느리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친정빚 다 갚으면 그때 짠하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몸이 먼저 고장이 났네. 시어머니는 멋쩍은 듯 웃으셨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부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하지만 이제 지은 씨에게는 그 소리가 사랑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아유, 물 좀 아껴 써라 하는 소리도 우리 며느리 고생 안 하게 아껴서 잘 살자는 말로 들리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뚝뚝한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 집 비번 아시나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우리 집 비번을 알려주셨나요?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편하게 드나들라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고 배려라고 생각했죠. 갓 결혼한 아들 내외가 예뻐서 반찬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또 애들이 올 때마다 문 열어주는 게 번거로울까봐 무심코 건넨 그 번호 4자리가 제 노후의 평화를 이렇게나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벨 누르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세요. 라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참 고마웠는데 그 편리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비번을 공유했을 때의 그 뿌듯함, 가족으로서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착각. 오늘은 그 달콤했던 시작이 어떻게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퇴근길에 들러서 어머니,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좀 사왔어요 하며 식탁 위에 딸기 한 팩을 올려두고 가기도 하고,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설거지가 말끔하게 되어 있기도 했으니까요. 마치 우렁각시가 다녀간 것 같았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내 집을 제 집처럼 편하게 생각한다고, 그만큼 우리가 격식 없고 가까운 사이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래도 조심해. 며느리랑은 화장실 하나 사이에 둔 것보다 더 멀어야 해. 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번을 공유한다는 건 신뢰의 상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들이 장가가고 나서 적적했던 집안에 며느리가 불쑥불쑥 찾아와주는 온기가 참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쑥불쑥이 예고 없는 침입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고 배려가 당연함이 되는 과정은 아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뭔가 집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실 커튼이 제가 쳐둔 것과 반대로 걷혀 있었고 소파 쿠션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아, 며느리가 다녀갔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위치가 바뀌어 있고 제가 아껴두었던 반찬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그럴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와서 밥 좀 먹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 내 공간을 휘젓고 다녔다는 사실이 아주 미세한 불쾌감을 주더군요.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어머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쉬다 갔어요. 김치 좀 꺼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라며 해맑게 대답하는 며느리.
그 목소리에 대고 그래도 오기 전에 말은 해야지라고 하기엔 너무 쪼잔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 그래, 잘했다. 많이 먹어라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멍하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 된 것 같은 이 낯선 기분. 이것이 사단이 날 전조 증상이었음을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 하루 종일 씻지도 않고 낡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거실엔 약봉지와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서 띠띠띠띠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심장이 덜컥 느려앉았습니다. 벨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화사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꼴이 너무 부끄러워 황급히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집에 계신 줄 몰랐네. 문 밖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없었지만 저는 제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에서 숨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가장 편한 복장으로 앞을 관리조차 침해당한 기분. 그때부터 현관 도어락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노이로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집에 왔는데 안방 화장대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확인해보니 귀중품은 그대로였지만 제가 며느리 모르게 용돈을 모아둔 통장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아니겠지, 내가 닫는 걸 깜빡했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와서 넌지시 붙더군요. 어머니, 요즘 적금이율 좋다던데 관리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이 예전 같으면 걱정으로 들렸겠지만 그날은 마치 내 통장을 본 사람의 떠보기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가는 걸까? 자책감과 의심 사이에서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내 살림살이, 내 속옷서랍, 내 감추고 싶은 구석구석이 며느리의 시선 아래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는 느낌.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거실에 서 있는 듯한 수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싶은데 아침 9시부터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아범이랑 아침 먹으러 왔어요. 밥 안 하셨죠?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들어오고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지치며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맙죠. 밥 챙겨주러 온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쉬고 싶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시작된 며느리의 주방 점령.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유통기한 지난 게 너무 많아요. 하며 잔소리까지 덤으로 얹습니다. 내 살림 방식, 내 생활 패턴이 며느리의 기준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기분. 얘야,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주지 그랬니? 라고 참다 못해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군요. 어머니, 가족끼리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 편하시라고 온 건데 라며 서운한 표정을 짓는데 졸지에 호의를 무시하는 까다로운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답답함에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에 터졌습니다. 제가 외출했다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날이었죠.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친구 2명을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와 친구들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늦게 오신다고... 며느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댁 뷰가 좋아서 커피 마시기 딱 좋아 라고 자랑했다는 며느리의 말. 제 집이 언제부터 며느리의 무료 카페가 된 겁니까? 남의 친구들이 내 소파에 앉아 내 살림을 평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였죠.
친구들이 황급히 인사하고 나간 뒤 텅 빈 거실을 며느리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아 일단 가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다며 울먹이며 나갔지만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비번을 알려준 그 순간부터일까? 아니면 처음 불쑥 찾아왔을 때 싫은 내색을 안 해서일까? 시어머니로서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 저는 그저 성격 고약한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는 철없는 며느리로 남게 됩니다. 관계는 파탄나고 아들은 중간에서 곤란해지겠죠. 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내 사생활도 지키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끊지 않으면서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 지혜로운 한 수를 두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감정을 싹 비워내고 차분하게 전략을 짰습니다. 무작정 비번을 바꾸고 오지 마라고 통보하는 건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기술이 필요했죠. 저는 솔직함과 유머, 그리고 단호함을 섞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며느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웃으며 커피 한 잔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제 친구들 왔을 때 놀랐지? 나도 깜짝 놀랐단다. 며느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준비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얘야, 나는 내 집이 온전히 나만의 성이었으면 좋겠어. 늙은이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고 혼자 멍하니 있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단다. 네가 내 딸 같아서 비번을 줬지만 딸하고도 화장실은 같이 안 쓰는 법이거든.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멋진 고부 사이가 되자. 현관 비번은 바꿀 거야. 이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해다오. 대신 네가 올 때는 언제든 환영이다. 단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어머니 지금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봐주는 센스. 그게 있으면 나는 더 기쁘게 너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서프라이즈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단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제 집인 줄 착각했나 봐요. 며느리의 눈에 진심 어린 반성이 보였습니다.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설명하며 경계를 긋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의 대화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복잡한 번호도 아니었지만 그 새로운 번호를 누르는 순간 느껴지는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 공간이 온전히 내 것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혹시나 며느리가 서운해할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를 구했으니까요. 만약 그래도 서운해한다면 그건 며느리의 몫이지 제가 감당할 죄책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예전 같으면 그냥 들이닥쳤을 아이가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서 와라. 지금 차 끓이고 있으니 딱 맞겠네. 배를 누르고 기다리는 며느리, 문을 열어주는 시어머니.
이 당연한 절차가 우리 사이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벨을 누르고 들어오니 저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도 단정히 입고 집도 좀 치워놓고 웃으면서 맞이하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더군요.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조심스러워지고 공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처럼 막 대했다면 이제는 어른으로서 대우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관계가 더 애틋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오는 반찬도 더 고맙게 느껴지고 저도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친밀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종이를 찢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라는 코팅이 필요합니다. 비번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나누는 성숙한 관계 말이죠. 며느리도 나중에는 그러더군요. 어머니, 사실 저도 올 때마다 비번 누르는 게 좀 눈치 보였는데 차라리 이렇게 벨 누르고 오는 게 마음 편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야박한가? 고민하며 자식들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알려줘서 후회하고 계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알려주셨다면 현명한 핑계를 대서라도 바꾸세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자주 바꿔야 한다더라 같은 핑계도 좋습니다. 자식과 우리는 엄연히 다른 가정입니다. 합쳐지는 순간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내 공간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내 노후가 평안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서로 독립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거리를 두세요. 그게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비번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불쑥 방문하실 때마다 얼마나 가슴 졸이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니 그 기억을 까맣게 잊고 나는 좋은 시어머니니까 괜찮아 라고 자만했던 거죠. 내가 겪어서 싫었던 건 며느리도 싫은 겁니다. 며느리에게 현관 비번을 알려준 건 어쩌면 제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외로우면 자식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그들의 삶 깊숙이 관여하고 싶은 소유욕,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즐깁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는 날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입니다. 책도 읽고 트로트도 크게 틀어놓고 춤도 춥니다. 누가 들어올까봐 방문을 걸어 잠글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황혼의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녀 여러분, 부디 현관 비밀번호만큼은 사수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심이자 평화의 파수꾼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선을 그으세요. 그 선은 단절의 선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선입니다. 현명하게 거절하고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래야 오래오래 웃으며 볼 수 있습니다. 비번을 바꾼 날 며느리와 저는 비로소 남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이웃 같은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관문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비번 알려줬다가 식겁하고 정신 차린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기 종이 귀퉁이가 닳고 닳아 누렇게 바른 낡은 가계부 한 권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콩나물 50원, 두부 100원.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금전 기록이 아닙니다. 4명의 아들을 건장한 성인으로 키워내기 위해 어머니가 흘린 피와 땀의 역사이자 당신의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장남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반찬값을 아꼈던 날, 막내의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당신의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던 날들이 이 낡은 종이 냄새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계부가 놓인 텅 빈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내 형제의 웃음소리로 지붕이 들썩였던 이 집. 명절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마루에는 이제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어루만지며 생각하십니다.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어 너희를 키웠건만 어찌하여 나는 이토록 철저히 혼자가 되었는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칼끝을 겨눈 형제들과 그 싸움터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서글픈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댁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갈등의 불씨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조문객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우애 깊은 형제인 척 연기하던 내 아들. 하지만 발인을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본가에 모이자마자 그들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맏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장남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뗍니다. 내가 장남이긴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숨만 쉬고 산다. 당장 모시는 건 무리야. 그러자 둘째가 발끈하며 받아칩니다. 형, 아버지 돌아가실 때 선산 물려받았잖아. 당연히 형이 모셔야지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사업 말아먹고 월세방 전전하는 거 몰라? 셋째와 넷째도 질세라 각자의 사정을 들이밀며 방어벽을 칩니다. 우리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방이 없어요. 저는 지방 발령 나서 당분간 주말부부 해야 해요. 서로의 눈을 피하며 내뱉는 변명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앞에서는 눈을 번뜩이더니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식들. 어머니는 안방 문지방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고성에 마른 입술만 깨물며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폭탄은 결국 돌아온 명절 추석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임시로우라는 조건 하에 어머니를 3개월씩 돌아가며 모시기로 합의한 지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진보다리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장남집 거실에 모인 형제들은 술 기운이 오르자 그동안 쌓아둔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난번에 병원비 네가 낸다며 왜 청구서는 우리 집으로 날아오는데? 셋째가 둘째에게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은 어머니 반찬 투정한다고 전화해서 사람 피말리게 하질 않나. 우리가 무슨 호구야? 고성은 욕설로 변했고 급기야 먹다 남은 과일 접시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를 흘겨보며 한숨을 쉬었고 손주들은 겁에 질려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머니는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 싸우는데 말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만들 해라. 차라리 내가 나갈란다. 어머니가 쥐어짜듯 소리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아들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은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효의 민낯일까요? 부모의 은혜는 하늘 같다던 그 말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의 대판 싸움 이후 형제들은 거짓말처럼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단톡방은 모두 나가버렸고 명절에도 어머니의 생신에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남의 집 눈칫밥을 견디다 못해
결국 보증금 500만 원짜리 낡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히 혼자 사는 게 낫다며 큰 소리 쳤지만 밤이 되면 밀려오는 공포와 외로움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보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연결이 되지 않아라는 기계음만 들려올 뿐입니다. 간혹 통화가 된 막내조차 형들이랑 해결되기 전까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지쳤어요. 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4명이나 되는 아들을 뒀지만 정작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는 현실. 어머니는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원망했다가 이내 그들을 그렇게 키운 자신을 자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짐이 되었구나. 차라리 영감이 갈 때 같이 따라갔어야 했는데. 현대판 고려장이 별것일까요? 산속에 버리는 것만이 고려장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부모를 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잔인한 21세기형 고려장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관절이 쑤셔 거동조차 불편했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거니와 혹여나 의사가 보호자를 찾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뭐해? 자주 찾아와? 라는 이웃들의 안부 인사가 비수처럼 꽂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텔레비전 소리를 유일한 말벗 삼아 흘러갑니다. 밥맛이 없어 물에 밥을 말아 대충 넘기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봅니다. 길 건너편 손주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다른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흐릅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들도 어릴 땐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매달렸는데, 기억 속의 아들들은 여전히 5살, 7살 꼬마인데, 현실의 아들들은 남보다 못한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걸린 사형제의 돌사진을 떼어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립니다. 보지 않으면 잊혀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들에 어머니는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을 되감기 해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먹고 살기 바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준 게 죄였을까요? 아니면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양보하라고만 가르친 게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장남이니까 더 챙겨주고 막내니까 오냐오냐 했던 그 모든 차별 아닌 차별들이 지금의 괴물을 만든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니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했던 기대는 오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내가 준 사랑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내 품에 머물다가는 손님이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식들의 불효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만 의탁하려 했던 자신의 안일함도 문제였음을요. 나 스스로 홀로 설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식들이 되어버린 삶을 살았구나. 뼈저린 후회 속에서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음을, 이 지옥 같은 고독을 끝낼 열쇠는 결국 자식들이 아닌 내 손에 쥐어져 있음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구걸하듯 살지 않기로 말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사진들을 다시 꺼내 먼지를 닦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내 아들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유언장이 아닙니다. 독립선언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놓아주는 것이다.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나를 모시는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마라. 나는 내 힘 닿는 데까지 내 발로 살다가 갈 것이다. 그러니 부디 너희는 너희의 가정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쓰고 나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간 듯합니다.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고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알아봅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마음만은 당당한 어른으로 남고 싶다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수면제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위대한 결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자식 농사가 내 노후의 보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가 원수가 된 이 비극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효라는 가치에만 기대어 노인의 삶을 자식에게 전가해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존감은 누군가 나를 돌봐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홀로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따뜻한 안부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자식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자식들에게서 기대와 원망을 거두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그것이 자식들을 용서하는 길이자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낡은 가계부에 적힌 헌신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의 인생은 빛나고 숭고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